드니 빌레브 특집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2013년도작.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그의 이름을 좀 알린 작품 그렇죠. 같아요. 바로 프리즈너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배우들이 뭐 휴잭맨이다 뭐다 해서 좀 지명도 있는 배우들이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홍보도 좀 많이 됐었고 관객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드니가 알려지게 된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이 영화의 캐스팅은 지금 보면 더 화려한. 예. 왜냐하면은 비올라 데이비스 같은 이런 배우들도 이제는 명배우가 됐고 다른 작품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영화도 굉장히 화려한 캐스팅. 본격적으로 헐리우드에 진출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영화는 아주 한가로운 휴일에 이 평화로운 마을 두 가족이 모여서 그냥 작게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이 두 부부의 딸들이 사라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두 부부는 바로 휴 잭맨과 마리아 벨로 커플 그리고 테렌스 하워드와 비올라 데이비스 커플입니다. 이 어린 딸들이 사라지니까 이 온 마을이 뒤집히죠. 근데 그 중에 유력한 용의자가 한 명 체포가 됩니다. 특히 이 휴잭맨이 그를 범인으로 지목을 하죠. 바로 폴 다노. 지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정황도 있지만 이놈이 결정적인 말을 이상한 말을 하거든. 다 되게 딸 갈 때 뭐 어떻게 하던데 마치 직접 그 납치 사건에 연루가 안 돼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니까 휴잭맨은 이놈이 범인이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폴 다노 스위스 아미맨에서 아주 예련을 펼쳤었죠. 얘는 말이죠. 그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가 있던 루비 스팍스라는 영화에서 왜 조카제랑 같이 나왔잖아요. 아 괴물이야 이놈. 온갖 역할을 다 하는데 그때마다 다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는 사실 두 가지 배우의 부류가 있는데 무슨 역할하든지 자기 개인 캐릭터가 묻어나오는 배우와 무슨 역할하든지 자기 개인 캐릭터를 지우고 완벽하게 그 캐릭터가 되는 배우가 있는데 저는 폴 다노는 영화 나올 때마다 이게 같은 폴 다노 맞아 할 정도로 그 가령 데어 울비 브러드라든가 루비 스팍스라든가 또는 이번에 이런 영화라든가 영화마다 폴 다노이면서도 폴 다노가 아닌 캐릭터를 연기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연기로만 승부를 보는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배우 중에서는. 루비 스팍스에서는 정말 한 여자를 사랑하는 순수한 청녀로 나오고 이 영화에서는 약간 살인의 추억에서의 박해일스럽다고나 할까 범인인 듯 범인 아닌 범인 같은 너 약간 좀 덜 떨어져 보이면서 이런 역할도 보이고 데얼비 블러드에서는 약간 광기 그다음에 제일 골 때렸던 게 저거잖아요. 리틀 미스 선샤인에서 그렇죠. 거기서 사실은 빵 떴죠. 거기서 빵 떴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맨 끝에 가서 영화 끝날 때 후악 한마디 하는 거기서 죽였지. 하여튼 이 휴잭맨은 유력한 용의자로 폴 다노를 지목하고 그는 체포되는데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휴잭맨만 들었던 이상한 말만 있을 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 폴 다노가 쭝얼쭝얼거리면서 향수기 예뻤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 박해일보다는 그 박노식이 더 맞겠네. 내가 잘못 그 사람 얘기하려고 잘못 비유했네.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 휴잭맨은 미치는 거죠. 예. 근데 이 폴 다노의 집안 배경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딘가 모르게 진짜 좀 모자란 아이인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숙모랑 살고 있어요. 숙모. 과연 그가 진짜 숙모일까? 근데 어떠한 증거도 없으니까 이 경찰은 이 폴 다노를 풀어줄 수밖에 없고 이 휴잭맨은 미치는 거죠. 저놈이 범인이 확실한데. 그 풀어주는 경찰이 누구였죠? 바로 제이크 질레날. 그러니까 예. 블록버스터 영화에도 나오고 이런 저예산 영화에도 나오는 광폭 행보를 보이는 배우 되겠습니다. 사실은 헐리우드에서 요즘 굉장히 감독들한테 사랑받는 그러니까 많이 배우죠. 나와. 예. 난 얘 누나 좋아하잖아. 매기 질레날. 예. 얼마 전에 그 녹터널 애니멀즈에서도 그렇죠. 연기 멋졌습니다. 자, 내 누나 좋아한다는 게 그런 의미로 좋아한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예. 근데 이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제이크 질레날은 진범은 따로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혼자 추적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건하고는 전혀 연관 없지만 동네에 숨겨졌던 사건 하나를 파헤치게 되죠. 뭐냐면 동네 목사. 정확하게 은퇴한 신부. 예. 그게
어쩔 수 없이 아동들이 실종이 되면 주변에 일단 성범죄자부터 탐문을 해야 되니까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탐문하다 보니까 성범죄자 중 한 명이 신부였다고. 목사가 아니라 신부님이었네요. 신부. 예. 그 스포트라이트 설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동네 그 정가가 있는 성범죄자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런 신부님이 전직 신부. 예. 지금 은퇴한 신부님이 성범죄 전과가 있네. 그래서 그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의 집에서 난데없이 그가 감금했던 흔적이 나오는 시체 한 구가 발견이 돼요. 덜렁. 그래서 이 신부님을 이게 뭐냐고 취조를 하는 네. 거지. 당신 집 지하실에서 시체가 나왔는데 이거 그렇죠. 뭐냐. 네. 그때 신부님은 저놈은 연쇄살인마였어. 아이들만 납치해서 죽였다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놈을 벌지기 위해서 가둬놓은 거야. 왜? 저놈을 풀어주면 또 범죄를 저지르고 다닐 거잖아. 라는 말을 누가 하느냐. 자기 또한 아동 성추행을 했던, 살인까지는 안 했지만 신부가 그런 말을 하는 아이러니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백을 할 때 자기가 16명을 살해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 범죄자 입장에서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추격자에서 보도방 그렇죠. 주인인 예. 김윤석이가 연쇄살인마인 하정을 보고 이런 나쁜 새끼 하면서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죽이진 않는구나. 응징을 하죠. 하여튼 그렇게 수상한 전직 성범죄자 출신의 전직 신부님이 숨겨진 범죄가 드러나지만 그가 이 사건의 범인인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진 또 않고.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 형사 제이크 질렌하는 새로운 용의자를 찾아서 그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두 가지 축으로 얘기가 전개되죠. 형사 제이크 질렌할이 진범을 찾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납치당한 소녀의 아빠인 휴 잭맨이 자기가 범인이라 확신하는 폴 다너를 또 납치해서 고문을 가해가지고 애들 어딨어? 라고 린치를 강하는 두 개의 축이 굴러가는 영화입니다. 그 폴다노를 납치하기 직전에 그렇죠. 폴다노한테 그 들었던 대사가 그거죠. 아이들은 울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건 뭐 내가 아빠 입장에서라도 이 새끼가 범인이잖아 하고 확신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휴잭맨은 자기 나름대로 이 폴다노를 범인으로 생각하고 그를 사실은 감금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서 휴잭맨이 이 강력하게 폴다노를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설정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폴다노를 뒤쫓다 보니까 그가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자신이 딸이 부르던 그 노래를 이 폴다노가 부르는 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징글벨 가사를 약간 개사한 곡인데 개사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는 예. 그러니까 아이답게 개사를 난 징글벨을 예. 부르는 거를 듣는데 폴다노가 이거는 휴잭맨 입장에서는 우리 딸이 바꿔서 부르던 건데 우리 딸한테 직접 듣지 않았다면 절대 이 가사를 생각해낼 수도 없는데 이런 단서가 막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한번 비극이 발생되는 게 어른들은 자기 자식이 뭔가를 하면 내 자식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노래들은 동네 꼬맹이들이 다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감독은 그 단서를 확실하게 폴다노가 범인인 것으로 보이게끔 인식하는 장치로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관객과의 게임을 하고 있죠. 결국 휴잭맨은 이 폴다노를 감금해서 그에게 정말 끔찍하다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린치를 가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증언 하나가 바뀌는데 처음에 폴다노가 했던 얘기는 그 아이들은 울지 않았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자기가 너무 범인이라고 깊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대사를 바꿔서 애들이 울었다고 증언했다고 말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아빠 심정에서는 끌려가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 거라고 연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증언이 바뀌는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재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영화의 중반부는 이 휴잭맨이 폴다노에 가해지는 폭행 그리고 아주 좁은 공간, 앉을 수도 없는 좁은 밀실 공간에 가두고 예를 들어 뜨거운 물로 샤워를 시킨다든가 화상을 입을 정도의 뜨거운 예. 물. 그래서 정말 폴다노가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가학을 이 휴잭맨이 서슴지 않고 저지르죠.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드니 빌레브 영화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오는군요. 폭력을 설정하긴 하지만 폭력 자체를 직접 묘사하지는 않는다. 가능한 한 자제한다. 이 뜨거운 샤워물로 조그만 상자 같은 방에 가둬놓고 고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잖아요. 설정을 전달하긴 하지만 막 뜨거운 물에 막 살을 지짐당하는 폴다노의 이글이글 타는 피부를 보여준다든가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관객에게 충격을 주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컷이 딱 넘어가면서
고문받은 폴 다노 얼굴이 처음 딱 나올 때 관객들은 정말 충격받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작품부터 오면서 저는 일종의 결국은 헐리우드가 조금 타협을 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전작들 보면 희생자의 모습을 특히나 끔찍한 모습을 네.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 와서 린치가 가해지는 현장은 보여주진 않지만 린치의 결과물을 보여줘요. 폴다노의 그 정말 평상시보다 두세 배는 맞아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얼굴 같은 걸 정말 끔찍하게 좀 보여주죠. 타협을 했다면 영화가 그 지점까지는 관객들도 폴 다노가 범인일 거야라고 믿게 만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타협을 했다면 이제 폴 다노가 아니라 감독이 이 통상적인 할리우드 영화 관객들한테 이런 나쁜 놈은 이런 짓을 당해도 싸다라는 감정에 좀 영합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좀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 장면까지 가면 관객들은 거의 대부분이 폴 다노는 범죄자가 아닐 그러니까 거야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중반까지는 폴 다노가 범인은 아니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드냐면 정말 제가 아까 향수기 그 얘기는 농담이 아니라 폴 다노가 범인이 아니라 목격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관객들한테 심어주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휴잭맨은 나름대로 결국은 이 린치를 가해서 폴 다노에게 자백을 받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그 부부 테렌스 하워드 부부. 예, 테렌스 하워드 부부를 개입시키는데 이 부분도 좀 묘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폭력에 동조하지 않고 뭐 사실은 거부까지 했던 이 부부도 결국은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암묵적으로 이 범죄를 그냥 동조하죠. 예. 저는 이해가 가는 게요. 처음에 놀래서 테렌스 하워드가 야, 이러면 되냐 경찰에 신고하자 그러다가 너 신고하려면 신고해 난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찾을 거야 할 때 동조하는 테렌스 하워드 저는 이해 갑니다. 예. 그리고 테렌스 하워드 부인 이 처음에는 이제 막 화를 내다가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휴잭맨이 가둬놓고 있다라는 거. 처음엔 이 여자도 놀라지만 부인 놀라지만 나중에 그 남편한테 얘기하죠. 휴잭맨이 하는 거를 도와주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해하지도 않겠어. 난 그 심정도 이해 가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 방관자적 입장이 가장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동조보단 방조에 가깝겠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테렌스 하드가 여기서 그만두자고 할 때 부인이 그래 여기서 그만두자가 가장 올바른 그러니까 올바른 윤리적 판단인 건 맞지만 제 얘기는 부모 입장이 돼 보면 동의한다가 아니라 이해할 수는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이제 영화는 결말을 향해 가는데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는데 사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이 사실은 폴 다노가 숙모라고 생각했던 여인 바로 홀리가 이 모든 범죄의 배후에 있는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이 홀리가 바로 자신의 남편과 젊은 시절에 아들을 암으로 잃고 나서 그때부터 신을 거부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원래 신앙심이 깊은 부부였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납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납치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이 폴 다노였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세 작품째지 않습니까? 세 작품 다 광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플러스 인간이 어떤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을 겪거나 고통이 생겼을 때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된 심리 중에 하나가 투사란 말이죠. 아까 왜 폴리테크닉 얘기할 때도 네 잘못이나 내 잘못이나 할 때 그 발레리가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을 누구한테 바깥에서 원인을 찾고 싶고 너 때문이야 라고 투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부가 바로 자기 아이를 잃었다고 해서 신을 거부하고 거기까지만 해도 개인적인 문제예요. 다른 아이들까지 납치해서 한다라는 거는 자기의 불행을 다른 데 원인인 것처럼 투사하는 그런 심리가 발휘된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결말에 밝혀지는 이 끔찍한 부부의 범죄들 휴잭맨도 계속 그러니까.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 광기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닮아간다기보다는요. 이 부부의 목적이 세븐의 존도하고 같아요. 예. 납치가 목적이 아니라 납치를 해서 그의 부모가 휴잭맨처럼 이런 예.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신의 부정이라는 건 연결인 거죠. 다른 사람은 나처럼 신을 부정하고 악함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쉽게 하지. 얘기해서 존 도가 브래드 피트가 총을 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휴잭맨이 린치를 가하는 게 목적인 거죠, 사실. 그러면은 이 숙모 남편 어디 갔어? 바로 그 남편이 알고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신부가 감금했던 정말 극악무도한 나쁜 놈이었다는
그 죽었던 남자인 거죠. 그게 영화의 초반에서 경찰들이 신부를 취조할 때는 이게 말이 돼? 라는 거였는데 나중에 결말에 가니까 사실은 정말로 있었던 일인 거죠. 예. 그러니까 또 하나 또 드니 브레브의 영화를 또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또 추가되는군요. 인간은 완전히 선한가? 인간은 완전히 약한가? 사람은 선하기만 한가? 악하기만 한가? 다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 영화에서 인간의 원죄라는 얘기가 몇 번 나오거든요. 인간의 원죄는 사실 인지부조화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인지부조화라는 건 인간 의식, 그러니까 인간 의식의 미로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으니까 한 곳에 딱 정해놓고 그 길로만 가는, 결국 그게 광신이고 광기가 되는 거죠. 또는 인간의 부조리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 볼 수도 있고요. 그 신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동 성폭행을 한 거는 나쁜 짓이지만 결국 신부 은퇴 신부님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의감으로 자기는 아동을 성추행했던 주제에 이런 16명이나 죽인 이런 나쁜 놈은 살려둘 수가 없었고 지하실에 가둬 죽이고, 그 그을린 사랑의 주인공 같은 경우도 자기 아이를 잃었지만 또 자기 스스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기독교 지도자를, 물론 자기는 정당성이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고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인 이런 인간 존재였던 선악 모순관계가 계속해서 영화에서 묘사되고 있어요. 이 작품에도. 숙모의 그 목적이 이제 그 휴잭맨 캐릭터로 하여금 이제 신을 배반하게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신부님 캐릭터 같은 경우도 그럼 그런 목적도 있지 않은가 싶은 게 뭐냐면은 신부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마도 고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고해라고 대사에서 나오죠. 고해를 그렇게 했는데 원래 신부는 고해를 들은 신부는 그 고해를 절대로 밖에 누설하면 안 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징벌을 행위한다든지 그렇게도 안 되는 건데 결국 그 신부는 그 고백을 듣고 자신이 믿는 신을 배반해가지고 직접 징벌을 내린 거란 말이죠. 신을 배척하고 악함으로 돌아서게 만들게 하는 그들 부부들의 논리가 또한 그 신부에게도 관철됐다는 게 보이는 거죠. 저는 그 부분 해석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그 신부가 이런 악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의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게요. 목적은 아닐 왜냐하면 휴잭맨도 그렇고 예. 신을 거부한 사람들은 원래는 아주 절실한 그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신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휴잭맨도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죠.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신부에게 죽었던 그 남자, 숙모의 남편도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 한편으로는 신에게 구원받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서 예. 고해성사를 한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상 폴다노의 숙모가 하는 얘기는 너희들도 우리처럼 악마같이 만들겠다. 이거는 사실 사후에 하는 변명일 뿐이라는 게. 그렇지.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드러나듯이 사실 폴다노가 애들하고 놀기 위해서 폴다노가 애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데리고 와서 얘네들은 그 아동 폭행을 행하는 자들이니까 즐겁게 놀고 나서 이걸 아버지에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 그냥 난 신하고 싸우는 거야 라는 거죠.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국가와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변명과 같은 것이죠. 거의 같죠. 그래서 결국 영화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드러나는 게 십자가 이미지 그리고 종교에 관한 신념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배신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 모두가 프리즈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는 유일하게 영화 속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형사 캐릭터라고 봐요. 저는. 제이크 질레날. 예. 영화에서 계속해서 미로 이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프리즈너스에서 다루는 제이크 질레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미로 속에 갇혀 있는 수인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휴잭맨이 그 어떤 그 복수의 순환 고리에 갇혀서 마지막에 사실은 이 죽음의 위기에 있지만 결국은 그에게 또 희망으로 다가오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 없었던 이 형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구원자는 이 형사 캐릭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형사 캐릭터가 그을린 사랑에서 엄마 캐릭터하고도 유사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전 들었어요. 가장 감독의 입장을 대변하는 캐릭터라는 건가요? 감독이 이 제이크 질레날을 제시하면서 저는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형사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영화에 보면 제이크 질레날의 태도가 이제 어떤 갈등을 심어주냐면 그래 저 부모라면 휴잭맨이라면 정말 이 폴다노 의심되는 이 사람 얘 잡아두고 싶을 거야. 그래서 자기 상관한테
그래도 좀 며칠만 더 여기 우리가 좀 가두고 있죠라는 갈등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로서의 갈등 하나. 내가 봤을 땐 제가 범인이 아닌데 하지만 휴잭맨을 위해서 쟤를 감금해두는 게 옳은 것인가?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제일 종교는 없어도 제일 인간적인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말이죠. 오늘 뭐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과대평가됐던, 아니 특히 제가 나쁜 영화는 아니지만 과대평가되었다고 얘기했던 시카리오의 플롯을 보면은 거기서도 한 주제를 전달하는 캐릭터, 주요 캐릭터가 2명이에요. 이 프리즈너에서도 2명인 거죠. 형사와 피해자의 아버지. 그리고 이게 번갈아서 카메라가 이 사람의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을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시제 내지는 시점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 사람으로 끝났네, 내지는 이렇게 중요하게 제시됐던 시제 내지는 시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비중이 옮겨갔네 라는 느낌이 프리즈너들은 덜 들어. 시카리오에 비해서. 시카리오가 촬영, 음악, 편집, 조명 다 특상의 퀄리티를 가진 스태프들이 마련했고 연출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프리즈너스가 시카리오보다는 좀 더 균질한 완성도를 가진 영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 다시 생각해 보면 제이크 질레날 같은 경우도 맨 마지막을 제외하고는 제이크 질레날, 휴잭맨 그리고 등장인물 모두, 그리고 심지어는 촛불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는 아이들이 죽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등장인물 거의 다 모두가 자기 맥락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거기서 절대 빠져나오지는 못해요. 죽었을 거라고 믿는 경우도 있고 또 살기를 바래서 돌아오라고 믿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데 영화 분위기에서는 거의 초상집 분위기잖아요. 그 참 촛불 거기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좀 명단을 작성해야 되는데 마을 주민들도. 그러니까 초기작부터 이제 폴리테크닉 그리고 그을린 사랑 그리고 이 작품에까지 일관되게 세 작품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어찌됐든 우리가 이 분노를 멈추고 복수의 순환을 멈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윤리적인 감독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은 상황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 휩쓸리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그냥 휩쓸려서 엉켜 들어가지 말고 어쨌든 다시 한번 더 한 걸음 떨어져서 한번 봐보자는 거죠.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는 맞는데요. 평범한 인간이 정말 그 실천해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태도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방송에서 몇 번 드렸었는데 로저 이버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게 한번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어요. 카오스라는 공포 영화가 아주 미국을 뒤집어 놨는데 이거 사실 내용은 왼쪽 마지막 집하고 똑같아요. 자신의 딸을 성폭행했던 범인들이 자기네 집에 찾아와서 그 부모가 복수를 한다는 내용인데 이 영화가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화제가 됐던 이유는 뭐냐면 왼쪽 마지막 집이나 그 원료를 따라가면 잉그마르 베르만의 처녀의 샘까지 따라 올라가면 대부분 결국은 이 부모가 복수를 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악당들이 이겨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영화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로저 이버트가 공개적으로 이 제작진을 비난을 해요. 예술가라면 아무리 세상이 끔찍해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예술가의 태도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이 제작진이 반박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영화가 현실보다 더 끔찍한가요? 영화는 때로는 현실 있는 그대로의 끔찍함을 그대로 보여줌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그 사실을 인지시킬 수도 있다라고 반박을 해요. 내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까 내가 연락에 비판했던 우베볼의 램페이지가 갑자기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막 설득되려고 그러네. 비슷한 영화 이든 레이크죠. 예. 이든 레이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은 딱 드니 빌레보야말로 로저 이버트가 생각하는 그래 세상은 정말 거지 같고 사람이 살만한 데가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돼라는 태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또는 동의하면서 난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해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선은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리고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프리즈너스를 보면서 한 편의 영화가 좀 떠올랐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클린트 이스트우드 할아버지의 미스틱 리버. 예. 비슷한 설정을 좀 다루고 있죠.
사라진 자식을 찾는 아버지가 유력한 용의자를 이제 폭력적으로 다루면서 사건의 진실에 접근한다는 얘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프리즈너스도 좋은 작품이지만 인간의 이야기 다룰 때는 미스틱 리버가 좀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원영 프리즈너스는 미스틱 리버하고 비교하시는군요. 뭐 그것도 인정합니다만 저는 오늘 프리즈너스 얘기를 하면서 살인의 추억과 조디악과 삼각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고 일본에 살짝 나왔어요. 향수기하고 폴다노하고. 근데 미스틱 리버하고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말이 나온 김에 미스틱 리버도 좋지만 이 삼각 비교 살인의 추억과 조디악과 프리즈너스 왜냐하면 살짝 설정상 비슷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세 개 랭킹 비교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안입니다. 저는 세 개 중에서 역시 최고는 살인의 추억이다. 저는 조대학입니다. 조대학입니까? 병자님은 세 개 중에서 어떻습니까? 살인의 추억이죠. 그렇군요. 이 방송을 듣는 분이 병자님과 저의 브로맨스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박원님은 역시 그럼 조대학인가요? 저는 살인의 추억이에요. 아 그래요? 이번에 살인의 추억이 완성이구나. 제가 항상 마이너하지 않습니다. 조대학이 마이너한 영화는 아니에요. 그만큼 제가 뭐 여러 번 이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살인의 추억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극상의 완성도를 지닌 한국 영화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조디악이나 프리즈너스 같은 조디악 같은 훌륭한 프리즈너 같은 꽤 훌륭하게 잘 만든 영화들하고 살인 추억하고 비교해봐도 떨어질 게 없거나 내지는 그걸 뭐 능가할 수도 있는 이 면면들이 살인의 추억이 있는 걸 보면은 엔딩만 해도 프리즈너스 같은 경우 휴잭맨이 갇히잖아. 구해줄 수도 있는 제이크 질렌이 오잖아요. 근데 영화는 딱 거기서 끝난단 말이죠. 거기서 만약에 제이크 질렌할이 밑에서 살려줘 이 얘기를 듣고 휴잭맨을 구하는 걸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에필로그로 휴잭맨은 아이들은 구하였으나 납치 감금으로 빵에 가였다. 이런 자막 구질구질하게 안 보여주잖아. 보여줬으면 얼마나 깰 뻔했어요. 근데 살인의 추억도 어느 순간에 끝끝내 사건 해결 못하고 한참 뒤에 그 장소에서 다시 찾아온 송강호의 표정을 통해서 저는 제이크 질레날의 엔딩 표정과 송강호의 엔딩 표정을 딱 봤을 때 송강호의 표정이 훨씬 더 읽어낼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니 빌레브의 가장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영화 엔딩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거는 좋아요. 영화 정말 그 딱 끝내야 될 지점을 무슨 0.1초 오차도 없이 정확히 끝내고 많은 어떤 영화 뒤에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엔딩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생각할 만한 엔딩. 그게요. 아까 해피엔딩, 새드엔딩 얘기했지만 해피엔딩, 새드엔딩이 너무 관습적인 상업영화적 엔딩이라면은 그래요. 뭐 찝찝한 엔딩도 있을 수 있지. 무거운 엔딩도 있을 수 있고 보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엔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드니 빌레브 엔딩은 개운하진 않은데 돌아서서 내내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되는 엔딩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이 프리즈너스 엔딩을 또 유독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다 구출되는데 휴잭맨이 어떻게 보면 그 트랩에 빠져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몰려 있는데 이 휴잭맨이 마지막에 발견하는 희망 하나가 뭐냐면 딸이 가지고 놀던 그 호루라기예요. 빨간색 호루라기.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 현장을 이 제이크 질렌이 사건을 종료하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정말 들릴까 말까 하는 작은 소리로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 호루라기 소리가 정말 들릴까 말까예요. 그건 뭐냐 바로 희망의 크기가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렇게 작은 희망이지만 저것이 커질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사라질 것이냐는 관객들이 결정하라는 태도인 거죠. 그 평에 100% 동의하면서 네. 동시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감독의 영화가 굉장히 젠치한다, 잘난 체한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잘난 척 할 만한 사람이면 잘난 척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난데없이 뜬금없이 또 갑자기 논란을 끌고 들어오는데 잘난 체로 따지면 논란도 어디 가서 뭐 빠지는 놈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오프닝 초반 부분에 나오는 대사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반에 그 휴잭맨이 아들과 데리고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하면서 그 사냥한 걸 이렇게 먹는데 그 친구 딸이
그 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죠. 야, 너 사냥해서 그거 먹는 거 죄의식 안 느껴져? 그랬더니 야, 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소한테 미안하냐? 그렇게 대답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전 그 대사 굉장히 함축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많이 그런 대사를 실제로 예. 미국인들이 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한테 총기 문화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문화이기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냥을 많이 다니거든. 걔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어린 아이에게 총을 쥐어주고 동물을 잡게 하는 행위는 실제로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미국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이한테 병자야, 저 불쌍한 사슴을 죽이면 너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라고 내가 얘기하겠어요? 그냥 햄버거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했겠지. 사실상 정말 윤리적인 행위라면 사냥을 했으면 먹어야 되는 거죠. 안 먹는 게 진짜 나쁜 짓이죠. 그것도 무슨 말이야. 스포츠로 사냥을 하는 거는 그것이 이제 가장 진짜 범죄 행위인 거고. 예. 그렇지. 그러니까 닥터님에게 저거 아니에요. 생존을 위해서 양식을 조달하게 사냥을 했느냐 아니면 프레저를 위해서 했느냐. 설령 그 스포츠 행위를 위해서 동물을 잡았을지라도 동물을 잡았다면 우리가 이 동물을 먹고 제대로 내가 처리를 하는 게 윤리적인 행위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제가 사슴을 잡은 말이죠. 고기도 먹고 껍데기 벗겨서 박제도 만들고 두 개를 다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면 뭐 윤리적으로나 박제는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양어장 같은 데 낚시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것도 손맛을 즐기는 건 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올고 나서 다시 풀어서 다시 집어넣고 또 잡아 올리고 그거를 제가 참 예.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영화는 바로 2013년도작 그리고 이 오늘 5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질적인 영화 같아요. 아, 그 영화를 얘기하시는군요. 예, 에너미. 이놈이 뭐라고 이놈이? 에너미. 어떻게 보면 우리 드네빌레브 형님도 이런 조금 거짓스러운 영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 싶기도 하면서 어딘가 모르게 고급스럽기도 하고. 프리즈너스까지 만들면서 어떤 신화적 세계를 쭉 다뤄오다가 사실 에너미도 신화적 세계 속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지금 제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반성적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 더 깊게 언급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에너미를 오늘 볼 영화 중에서 제일 퀄리티가 떨어지는, 물론 마크즈 같은 영화는 아니에요. 괜찮은 점도 있긴 하죠. 애니미가 제일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 위에 시카리오, 최고 좋은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린 사랑인데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가 말이죠. 데니 얘가 몇 편 만들면서 이 자식이 또 데이비 크로넨버그를 의식한 것 같아. 그래서 데이비 크로넨버그 같은 영화를 만들려면은 충분히 그 버그 형처럼 그 형 사실 또라이 아니에요? 또는 광기의 소유자거나 그 크로넨버그가 보여주는 그 미친 에너지는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드니 블레브는 그 정도까지 미친 에너지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아니거든요. 근데 에너미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나 비유가 내가 자기의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자기도 그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약간 좀 어설프다는 느낌 살짝 받았어요. 혹시 이 영화 몇 년 전에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이 만든 스파이더라는 영화를 보고 뭔가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스파이더도 자기 의식에 관한 영화거든요. 일단 우리가 지금 특집으로 소개해드렸던 3편의 영화하고는 완벽하게 결이 좀 다른 게 3편의 영화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일단 화해라든가 용서라든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 에너미는 광신 굉장히 중요하고요. 에너미는 완전히 그것과는 결이 다른 영화예요. 대신에 에너미에서 다룬 건 사실상 욕망이죠. 그렇죠. 에너미가 좀 뒤에 나왔죠. 프리즈너스보다. 네. 아하, 이거 내가 또 추정을 해본 말이죠. 프리즈너스 찍으면서 제이크 질레나라고 친해진 거야. 그래서 야 제이크 나랑 한 편 더 할래? 그러죠 형님. 야 사실은 말이야 내가 요번에 이거 휴잭맨하고 찍는 이거 말고 이러이러한 스토리 갖고 있는데 이거는 네가 완전 담아야. 왜냐면 말이죠. 담아라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만 배우라면은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캐릭터예요. 제이크 질레나를 연기했던 캐릭터는 한 사람의 두 가지 측면. 그 캐스팅할 때 감독이나 저 같은 사람이 그 배우들을 뭐 꼬실 수 있는 가장 미끼 중에 하나가 너 이거 출연하면 네 연기력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
이거 배우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대사거든요. 물론 제가 그 뭐 대사를 써서 반드시 성공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대사를 쓰더라도 성공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령 저거 있잖아요. 553의 페이스오프 이거 배우들한테 참 욕심나는 캐릭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제이크 질레날한테 데니가 야 다음 영화는 말이야 너 한 사람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야. 너 이거 연기 제대로 인정받는다 하면 형님 책 안 나왔지만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가능성 제가 볼 때 거기 550원 겁니다. 예. 아마 제이크 질레날에게 이 영화 원작 소설 더블을 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꼬신 거지. 너 이거 하면 제대로 연기를 보여줄 수 있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이크 질레난이 1인 2역을 하죠. 그 이유는 이 영화가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지점은 도플갱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등장하는 제이크 질레난은 뭐 직업도 안정적이고 또 여자친구가 멜라니 로랑이네. 누구냐? 모르세요 이 배우? 바로 그 인글로리어스 바스터즈에서 그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여인. 프랑스 배우. 예. 복도 근데- 많은 놈이지. 이 어디 보고 싶다고 이놈 자식이.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영화 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배우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를 찾아 나서죠. 정말 도플갱어가 존재하는 걸까?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둘은 어느 순간 만나게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게 되느냐?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갖다가 서로의 파트너 제이크 질레날 처음에 나왔던 이 제이크 질레날은 자신의 도플갱어라고 할 수 있는 남자의 임신한 아내 그리고 그 임신한 아내의 남편 또 다른 제이크 질레날은 현재 이 제이크 질레날의 여자친구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결국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 바로 서로의 파트너를 바꿔서 그녀들에겐 비밀로 하고 잠자리를 갖게 되는 데까지 사건이 이어지죠. 스토리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박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일단 스토리에 옮겨지는 이야기의 그 껍데기 자체는 도플갱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슨 얘기다? 이중자 내지는 분열적 자아 얘기를 보는 것이 더 온당하다는 해석들이 있어요. 즉 별도의 두 사람이 아니라 제이크 질레날 한 사람의 완전히 다른 측면을 묘사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킬 박사 하이드처럼 아니면 80년대였나 스티븐 킹이 썼던 소설 중에 하나가 다크 하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크 하프. 영화도 됐어. 예, 영화도 봤습니다. 예. 다크 하프 내용이 원래 스티븐 킹처럼 다른 가명으로 소설을 냈는데 그렇죠. 예. 이게 흥행이 잘 되고 하는데 이걸로 계속할 수 없으니까 얘는 그래 너 죽은 걸로 하자 해서 무덤까지 만들어줍니다. 근데 무덤에서 실체가 살아나오면서 둘이서 싸우는 얘기거든요. 역시 스티븐 킹 얘기는 말 몇 마디만 들어도 흥미가 쫙쫙 돋는단 말이야. 애니메이 같은 경우도 자아를 두 개 가진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자아가 분열되면서 육체 또한 분열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마치 핵이 세포 분열해가지고 번식하듯이 내가 막 어떤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정말 그 육화돼가지고 뻥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역사학과 부교수를 하고 있는 자신 원래 그게 본인이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삼류 배우를 하고 있는 자신. 근데 영화를 보면 아마 삼류 배우가 먼저였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본질이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의 여성 캐릭터들도 굉장히 모호한데 단 한 명의 여성 캐릭터는 굉장히 명백해요. 그게 바로 엄마 캐릭터거든요. 엄마.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너 그 좀 가당치도 않은 그 영화 배우 꿈 좀 접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이 엄마가 봤던 원래 자신의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먼저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저는 본 모습이 배우 쪽에 가깝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초반에 나올 때 교수로 나와가지고 그가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줄어들고 나중에 거의 학생이 안 보입니다. 아하. 그랬나? 강의실에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런 면으로 봤을 땐 저는 오히려 배우 쪽이 본질이다. 본질이고 그 배우의 본질에서 뭔가 자신의 이제 그 상류 세계로 가고자 하는 욕구 중에 하나가 나는 대학 교수고 뭐고 하는 식으로 설정을 붙여 나온 것이 그러한 대학 교수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더블을 만들어내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배우 쪽이 좀 더 만들어내기 더 그렇게 들으니까 예, 그럴 수도 좋지 있겠네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제 그 장면에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건 도플갱어가 아니고 엄마 만나는 장면이요. 도플갱어가 아니고 두 가지의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명백해지는 게요.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엄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를 갖다 주니까 네. 이 제이크 실레란이 나 블루베리 안 좋아해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너 좋아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주인공도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네.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엄마를 만났을 때는 교수인 제이크 질레날이 만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교수인 제이크 질레날이 가서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평소에 제이크 질레날이 좋아하던 요리를 내온 거고 배우인 제이크 질레날이 좋아하는 교수인 페르소나는 아 저는 이거 안 좋아해라고 했는데 엄마는 뭔 소리야 나 원래 이거 좋아했었어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이 교수 질이나 잘하지 뭔 배우를 하려고라고 이해를 했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오히려 네. 그게 더 타당한 것 제가 같네요. 영화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아 배우인 자아가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초반에 나오는 이 교수로서의 자아는 사실 그게 허상일 수도 있는 거네요. 완전히 그럼 해석이 달라지네. 그러니까 사실은 드니 빌레브가 오늘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윤리적인 태도, 뭐 편집 테크닉,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관점 등 나왔습니다만 또 하고 있는 게 말이죠. 사실 영화적인 게임을 관객들하고 많이 나름대로 치밀하게 수를 두는 방법을 많이 구사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딱 이게 나오는 게 저거 아닙니까? 이 영화가 시작할 때는 교수인 예인 영화인 줄 아셨죠? 사실은 알고 보니까 배우인 얘가 본질적인 자아랍니다. 요거를 아는 분은 알 수 있도록 나는 이 영화에 숨겨놨죠. 그게 어딜까요? 라고 직접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읽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석될 여지들을 준단 말이죠. 특히 그 엄마가 이사벨라 로셀린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만약에 한 사람의 자아가 분열된 거라면 마지막 사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그렇게 따지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초반에 보면 그 비밀스러운 사교 클럽 같은 그 스트리퍼 클럽 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샌님 같은 교수 제이크 질레날이 그 좀 더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이 영화 배우의 삶을 이렇게 부러워하는 듯하게 묘사가 보여지긴 됐거든요. 하지만 예. 영화배의 시점으로 본 건지 교수의 시점으로 본 건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도 아니요. 있죠. 처음에 그 클럽에 왔고 그 클럽을 그 경비원과 같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보면 열쇠가 바뀌었다고 열쇠를 새로 받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열쇠를 보는 순간 처음에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아탓 하면서 이제 떠올리는 거죠. 여기서 분열된 자는 다시 봉합이 되지만 분열된 육체는 죽고 욕망을 다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열쇠가 배우 제이크한테 간 열쇠잖아요. 그리고 교수 제이크는 자기가 아니라고 일단 부정을 하면서 이 열쇠는 뭘까 하고 계속 쫓다가 배우 제이크를 만나서 당신한테 온 봉투니까 나는 열어보지는 않았어요라고 딱 뜯어보니까는 그 클럽의 비밀 클럽의 열쇠였단 말이죠. 그 말은 처음에 클럽에 간 본인이 배우 제이크였다는 얘기거든. 예, 시점상으로는 교수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배우 제이크였다는 얘기고 이 모든 우리가 자 이렇게 합시다. 도플갱어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분열된 자아 얘기라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했다면은 그걸 확실하게 지적해 준 사람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머니잖아요. 예. 제가 아까 이사벨라 로센이를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 감독이 굳이 이사벨라 로셀이라는 배우를 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정도 잠깐 등장하는 역할에 그 정도 연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했겠어요? 아니면 디니 블레브가 아유 이사벨라 루님 굉장히 존경하시던 분인데 지금 나이 드시고 섭외가 안 오니까 제가 용돈 좀 챙겨드릴 테니까 출연 한번 하세요 라고 했을까요? 혹시 그렇지는 않다고. 바로 그 네오리얼리즘의 거장 로베르토 로셀리니의 딸이니 이 여자는 진실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닮았다는 얘기인가요? 비슷한 얘기예요. 즉 뭐냐면은 이사벨라 로세니를 어머니 쓴 게 이 역할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어떤 브릿지가 아니라 분명하게 제이크 질레날의 아이덴티티한 열쇠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정도 되는 배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초반에 제가 속아 넘어간 건 진짜 드니 빌레브가 완벽하게 자꾸 장난을 꼼수였네요, 치니까 진짜. 은근히 꼼수 부려해. 그래서 초반 장면을 보면 야 분명히 저렇게 샌님 같은 제이크 질레날은 내면에는 좀 더 불타는 성적으로 욕망이 욕망에 쌓여 있고 그래서 초반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여자친구지만 섹스 씬이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정작
좀 섹스를 피해야 할 그 굉장히 산딸이 가까워오는 그 여성과의 섹스를 오히려 굉장히 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그 꼼수에 넘어갔네요. 이제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디니 빌로브가 세계관도 좋고 영화적 테크닉도 뛰어나고 연출력도 다 좋은데 자꾸 이렇게 시점을 바꾸거나 그러니까 시제를 바꾸거나 관점을 바꾸거나 하는 게 나는 이 정도 연출력을 가진 감독이라면 좀 더 묵직하게 써도 되는데 나이는 50이나 먹은 인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장난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폄하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근데 자꾸 이렇게 재주를 부리려고 하나 나는 그거는 조금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관객에게 게임을 거는 이러한 스타일이 제가 보기에는 딱 사실 이 감독의 영화는 전반적으로 곡성의 나홍진의 그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교차 편집을 한다고 해서 가볍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게 묵직하게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영화만 보면은 이 드니 빌레브보다는 무슨 스파이크 존즈 까라라든가 일련의 뉴욕 감독들이 만들었을 법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러니까는 내가 장난치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농담처럼 심하게 들릴 수 있다고 얘기한 건데 지금 박원미 얘기한 것처럼 이런 테크닉은 미국 감독들이 했어도 될 걸 굳이 뭐 드니 빌레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했을까 이런 거죠 뭐. 아예 영화 시작하기 전에 대사로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혼돈은 아직 해석되지 않은 질서다. 그러니까 어쨌든 혼돈을 담아내려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작가 오비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오스가 원래는 혼돈이 아니라 태초의 빈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발생되는데 카오스가 가이아와 우라노스를 낳고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밤을 낳습니다. 그리고 밤에서부터 죽음과 불화가 등장하는데 사실 에너미에 담긴 하미드라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카오스에서 나왔던 게 혼돈이 아니라 사실은 분열이었고 이 사람의 이중적 측면 원작이 더블인 것처럼 저는 이 영화에서 한 사람의 이중적 자아가 아니라 좀 완벽하게 분리된 두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결국엔 한 사람에게 먹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임신한 헬렌, 사실상 그리스의 두 세계를 파멸시켰던 헬레나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영화는 사실은 마지막 장면이 제일 논란이 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은 그 임신한 아내, 배우의 임신한 아내가 느닷없이 거미로 변신을 해요. 예. 그리고 이 거미의 이미지는 영화의 오프닝부터 나오는데 닥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은 거기서 그 극중 이름의 헬렌인 건 바로 헬레나를 은유한다. 그리고 이 거미의 습성상 교미 이후에 수컷을 잡아먹는 암컷을 은유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네요. 닥두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여전히 마지막 부분 해석을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굉장히 쉽게 해석하면은 배우인 제이크 질레날이 실제고 관념이 교수인 제이크 질레날이라고 하면은 실제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서 끝나잖아요. 그럼 자동차 사고가 난 이후에 그럼 허상인 교수 제이크 질레날의 시야에 거미라고 하는 완전 비일상적인 볼체가 보이는 게 좀 이상하진 않다고 봐요. 왜냐면 그것은 원래 관념의 속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관념이 본체가 깨져나감으로 인해서 관념의 세계도 깨져나가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헬레네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해석에 의하면 결국 이 영화도 그냥 신화의 자장 하나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전에 살던 집이 돌로 쌓은 집이거든요. 그러는 집 보면 그 틈마다 시커먼 거미들이 살고 있거든요. 예. 더욱더 본인에겐 생생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장면 헬렌이 딱 웅크린 장면이 딱 그 거미들의 습성이고 그 다음에 그 장면이 딱 지나가면 도시를 쫙 펜에서 훑어가는데 건설 중인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딱 거미집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가. 아니 실제 장면 중에 보면 도시를 활보하는 거대한 거미를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도시에서의 삶 자체를 거미집에 비유하고 있고 여성으로 대상화된 욕망이라는 거미에 지금 계속해서 먹혀가는 남성의 욕망을 그리고 폴 버벤 영화에 나오는 거미하고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폴 버벤에 보면 포스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거미로 시작해서 거미로 끝나잖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그럼 일종의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포증을 거미로 형성하는 그러니까 건가?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기존의 영화들하고는 결이 안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래서 들어서. 제가 그 거미라는 심볼을 화면에 배치한 거를 물론 드니 빌레브가 아무 생각 없이 넣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아까 왜 데이비 크로넨버거 일을 했냐 말이죠. 그런 의식보다는
크로넨버그적 표현법을 한번 시도해 본 게 아닌가 이 영화에서. 크로넨버그 같은 경우는 얼핏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뜬금없는 시각적 상징물을 대치해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훅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이키드 런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물론 프라이 같은 경우는 아예 몸이 뒤바뀌는 경우지만 그래서 드니 빌레브가 캐나다 출신 선배 감독의 세계를 좀 의식하려고 했나? 좀 뜬금없어. 나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어쨌건 이 전 작품까지 거장의 이 향취가 느껴지는 작품을 만들다가 갑자기 크로넨버그 형님 작품 카피해야지. 그러니까 카피라기보다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이전에 드니 빌레브가 다른 영화에 이렇게 어떤 시각적 상징물을 통해서 주인공이나 정서를 표현한 영화가 있었나요? 아까 얘기했던 프리즈너스나 그을린 사랑, 기타 등등 해가지고 주인공의 상상에 의한 어떤 창조물이 시각적 상징으로서 주인공의 심정을 표현해주는 영화가 있었나요? 거의 이 작품 전까지는 사실상 리얼리즘 영화에 가깝다면 그러니까. 이 영화야말로 정말 표현주의 양식의 영화이고 관념적인 영화죠. 이 앞에 드니 빌레브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내가 출연을 해도 본인이 와서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럼 할 말 없는 거지. 다만 이제 멀리 떨어져 있고 시간적 그 유격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출연을 하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 가지 영화를 찍으면서 자기 세계도 구축하고 평판과 어느 정도 흥행도 이룬 드니 빌레브가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었는데 그 자장 안에 들어온 게 혹시 크로넨버그는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하는 정도? 프리즈너스까지 만들면서 실제적 비극을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기 한번 나를 돌아보자는 입장에서 의식의 비극을 다뤄보고 싶었던 거예요. 의식을 다룬다면 지금 실제적 비극과는 달리 상징적 구조물도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징적 구조물의 하나로서 다뤘던 게 거미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거미가 갖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 감독은 반드시 크로넨버그적 감성을 거쳐야 된다 그런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탠리 형 말씀하는 것도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이해는 되지만은 동의는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실험을 해보고 싶은 것 같다는 닥터님의 해석의 쪽에 가까운데 그렇다고 지금 닥터님이 하신 것처럼 헬렌의 그걸로 해석해버리면은 영화 전체 톤을 갖다가 두세 컷을 가지고 영화 전체를 그렇게 재단하는 형태로 만들었을까는 좀 의문감이 있네요. 반전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드니 빌레브가 인터뷰에서 에너미를 연출한 이유는 프리즈너스보다 연출료를 3배를 많이 준다고 그래서 연출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제이크 질레나에 출연하니까 투자가 돼서 헐리우드보다도 아무리 그게 또 3배를 더 준다 그래도 자기 커리어를 망칠 수는 없겠죠. 프리즈너스 흥행이 잘 돼서 제작사에서 한번 네 마음대로 만들려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어. 어쨌든 닥터님은 프리즈너스까지 그리고 오늘 아까 맨 처음에 소개했던 콘택트까지 전체적으로 그리스 비극의 자장 안에서 그리스 비극이든 그리스 신화든 그 자장 안에서 설명을 한다 이거죠. 네. 그 사실은 저도 이 감독 영화를 보다 보면 신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아라크네의 원리를 좀 찾아봤더니 아라크네가 그 아테네한테 도전을 했다가 사실은 유일하게 순수 스킬로 신들을 이긴 유일한 인간이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죄를 받아서 죄보다 질투를 산 거죠. 미움을 샀다. 거미가 최초의 거미가 된 건 맞더라고요. 아라크네의 오만, 보통 히브리스라고 하는 오만 때문에 벌을 받는 거거든요. 비극의 특성이 인간의 오만을 처단하는 신들의 행위가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닥터님의 해석 견해에 일부 인정을 하면서 그렇지만 드니 빌레브의 모든 작품이 고대 그리스 비극이나 신화에 영향 받았을 거라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꼭 그것만 들어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작품이 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제임스 카메론이 자기 영화에서 기독교적 메시지를 내세운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얘기하듯이 터미네이터 1편은 특히 신약성서의 구조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가 자란 문화권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독교 영향을 받으니까는 그걸 영화적으로 표현한 건데 카메론의 모든 영화가 성경으로 설명되는 건 아니듯이 드니 빌레브의 영화에서 그리스 비극이나 서세가 중요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이 프리즈너 애니메에서는 약간 딴짓했다. 이게 저의 견해. 그렇지만 일관적으로 그리스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닥터님의 견해. 그래서 제가 아까 21세기에 몇 안 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를 다 보시고 하여튼 뭐 네. 이 영화에 대한 해석은 뭐 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닥터님이 뭐라고 짓거리든 아 그런가 보다 저게 이 영화의 해석인가 보다 믿고 보는 수밖에. 우리 저도- 영화 친구들도 한번 저도 저 해석은 못 내리긴 했는데 반박이 안 되니까 왠지 저 해석은 동의는 못 하겠어요. 그럴 리가 있나 싶어. 딱히 반박이 안 되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제 반박의 근거는 그거지요. 아니 어떻게 전체 영화를 갖다가 그 단 두 컷의 이미지만 가지고 그걸 전체 영화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냐.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는 감독의 생리를 통해서 생리의 특성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그 컨택트도 90%까지는 컨택트가 맞다. 그러나 마지막 10%가 닥터님이 앞으로 영화의 마지막 엔딩 한 5분을 잘라내고 보여줘야겠어. 그럼 아니, 대체적으로 우리랑 의견이 맞을 것 아니, 같은데. 사실 컨택트는 저도 동의해요. 그 마지막 그 부분의 해석이 전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 사실. 근데 저는 에너미 이거는 그 마지막에 거의 그것도 인서트처럼 한 컷이잖아요. 문 딱 열었더니 거미가 안에 딱 있는 거 한 컷. 그 한 컷을 가서 영화 전체를 그걸로 다 설명을 해? 아니 그건 감독들은 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프랑스든 내가 알고 있는 감독이라는 사람들의 속성은 말이죠. 다 훌륭한 예술가인데 잘 나가. 첫째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생긴 대로 찍는다. 둘째는 열심히 하고 잘 나가다 어느 순간에는 꼭 딴짓하는 때가 한 번씩은 와요. 그거는 박찬욱, 봉준호한테 다 있었어. 예, 하여튼 닥터님을 제외하고 우리 세 명은 뭐 딱히 뭐 해석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닥터님에 대한 반론은 우리 영화 친구들이 우리 게시판에서 한번 해주시는 걸로.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좋아요 누르는 걸로. 그러니까 에너미는 독특해요. 독특하고 기존의 영화 세계하고는 좀 다르기도 하고. 예. 하지만 스탠리 형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 게 다음 작품 시카리오로 다시 자신의 고유한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시카리오는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그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카리오가 그 당시에 정말 굉장한 극찬을 받았잖아요. 국내 영화 매니아들 그리고 비평가들한테. 근데 저희는 공통적으로 저게 무슨 뭐 아카데미 가서 상 받고 그럴 영화는 아니다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영화긴 하지만 과대평가되었다. 그러니까 혹평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영화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숭배받을 영화는 아닌 것 같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판단을 못 내리고 판단 보류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번에 드네빌레브의 전작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 조금은 시카리오가 이해가 됐던 게 저희가 그때 시카리오를 조금 점수를 낮췄던 이유는 특히 가장 중요한 화자로서의 여성 캐릭터의 기능이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항상 영화 속에 희망을 이야기해왔던 화자의 역할을 사실 시카리오에서 바로 그 여주인공이 했어야 되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 드네빌레브가 반복적으로 이 세상에 이 전쟁과 사륙으로 몰든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고 싶었지만 그것에 실패한 사람, 최초로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카리오에서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시카리오를 이전보다는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게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하고 예, 있군. 그 반성도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줬고 컨택트까지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컨택트에서는 제가 보기엔 결국은 그런 희망을 인간 사회에서 도저히 찾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그 외계에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까지 소환해 가면서 결국은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니냐라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시카리오를 새로 보면서 다르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저는 오히려 그 트럼프의 그 멕시코 장벽 건설 뉴스를 보고 나서 이 얘기를 딱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이 저런 장벽 같은 거를 얘기하는 트럼프에게 지지를 했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 거예요. 시카리오에서 보면 사실은 드니빌레브가 생각하는 세상은 저렇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 사적 복수심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또 다른 복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감독이 원하는 방법은 아닐 거라고요.
그렇죠. 예. 예, 어떤 미국이라는 국가와 국가 간의 시스템, 정치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여주인공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국가가 결국은 카르텔을 해결하는 방법은 개인의 사적 복수심을 이용했다. 거기서 현실적인 좌정감을 느끼게 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드니 빌레브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거기서 좌절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객으로서 이렇게 독해들을 하시는 거 인정하고요. 근데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전체를 몰아서 보니까 드니 빌레브 영화 세계가 좀 더 일목요연하게 파악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 시카리오와 아까 얘기했던 애니미가 조금 좀 빠지느냐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공통점 말이죠. 드니 빌레브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정말 차세에 주목해야 되는 훌륭한 감독인 걸 인정을 하는데 이 친구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갔을 때 찍은 영화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어깨에 힘을 빼고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찍었을 때 영화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영화 감독을 포함한 예술가들은 그 사람이 뭐 소설가가 됐던 뭐 화가가 됐던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야기,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심상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말 성심껏 다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열심히 표현할 때하고 약간 욕심이 앞서서 난 이런 걸 한번 잘해봐야지 할 때하고 퀄리티는 차이가 나요. 아까 내가 늘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훌륭한 감독들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잘 찍는 감독인데 이 사람 정말 좋다 할 때 그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역시 좋은 감독이지만 드니 빌레브도 시카리오 쭉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찍을 때 어깨에 힘이 상당히 들어갔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애니메 같은 경우는 시카리오가 다른 힘으로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욕심이 컸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카리오에 대한 평가는 별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한번 봤던 그을린 사랑이 그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역시 훌륭한데 이걸 확인한 정도였다고나 할까? 시카리오는 아직 다시 안 봤기 때문에 뭐라 할 말은 없지만 대신에 전체 작품을 쭉 보니까 이전까지 소포클레스를 다루던 사람이 이제 에우리피데스를 다루는구나. 에우리피데스의 특징은 그 전통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회의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는데 시카리오 자체가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되게 많이 취하거든요.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컨택트로 오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이스클로스를 다루고 처음으로 돌아온 것 같지는 않고 나는 약간 처음 더 위로 올라가서 다른 단계의 어떤 증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뭐 한 6시간 7시간 떠드니까 이제 진짜 진이 빠지네요. 예. 눈도 풀리고 예. 그래서 저는 좀 결론을 좀 내리자면 사실 드니 빌레브는 지금까지의 작품보다 앞으로의 작품이 더 기대되는 감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다가온 작품은 전설의 블레이드 러너 속편인데 저는 오늘 콘택트 보고 나서 의구심이 사라졌어요. 블레이드 러너 괜찮게 나오겠다. 그리고 어찌됐든 인간을 사랑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블레이드 러너 주제와 딱 맞아 떨어질 것이며 콘택트에서 보여준 비주얼이라면 원작에 버금가진 못하더라도 괜찮은 작품이 나오겠구나 싶은 그런 좋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리들리 스콧이 만들었던 블레이너도 선택 지점이 없는 존재들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플리컨트들은 3년밖에 못 사니까 그 3년에 살번 누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살려면 박사한테 가야 되는 거고 해리슨 포드는 걔네들이 잡는 게 무조건 목적인 거고 그 과정이 끝까지 비극으로 끝날 때까지 질주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결말 부분도 사실은 좀 비슷한 지점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네요. 화군님 무게는 동의하는 부분이요. 영화가 장르가 SF든 로맨스든 코미디든 활극이든 우리한테 남는 작품 말이죠.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대부에서 갱스타 영화의 예품만 봅니까? 거기서 시대를 녹아내리는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따라서 드니 빌레브가 여러 가지 영화를 찍었습니다만 인간의 본질에 통찰하면서도 염세적이지 않게 인간의 추악한 모습도 드러내면서도 염세적이지는 않게 인간의 본질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브레이드 런너도 껍데기는 SF의 모양새를 띠고 오겠지만
파고님 맞아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하면은 원작을 뛰어넘을지는 몰라도 원작 못지않은 적어도 로보캅과 로보캅 리메이크가 가졌던 그런 부끄러움은 안 주겠죠. 드니 빌레브 감독 같은 경우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결국 인간 본질의 복잡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복잡성 맞아요. 네. 또는 모순성. 예. 모순됐다고 막 비판할 게 네. 아니라 이렇게 모순된 게 인간이야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생각해봐요. 그 누구야 남자 배우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이 마지막에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미를 가지고 있는 레플리컨트로 나오면 끝내줄 것 같아요. 라이언 고슬링 출연 확정됐나요? 더블 주인연이에요. 해리슨 포드랑. 스틸 사진도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 그건 못 봤네. 비슷하게 또 느껴질 여지가 분명히 있네요. 예, 뭐 이제 마지막 오늘 길게 다뤄봤는데 오래간만에 저도 조금 오늘은 좀 자세히 소개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바쁜 와중에 영화들을 좀 봤어요. 정리 멘트들을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드니 빌레브 어떤 감독인가? 저는 방금 한 얘기로 끝내겠습니다. 예. 그 한국에서 과대평가된 감독으로 우리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기사라든가 매체에 나왔던 얘기예요. 드니 빌레브와 크리스토퍼 놀란이 실력 있는 감독이지만 너무 과대평가되지 않았는가 특히 한국에서라고 얘기를 하다가 좀 전에 베테에서 아니 그냥 뭐 다시 쭉 보니까 훌륭한 감독인 거 맞는 것 같아 드니 빌레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결론이. 그럼 나중에 또 간간히 우리가 또 이 젊은 영화 친구들이 좋아하는 간 논란을 걔 말이야 너무 과대평가돼서 이러다가 언젠가 우리가 덩케르크 때 논란 특집 하게 되면 아유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드니 빌레브는 있는 그대로 평가받아야 되는 감독이고 분명히 훌륭한 감독이지만 또 한계도 있는 감독이다. 근데 훌륭한 거 훌륭한 거대로 굉장히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앞으로의 영화가 기대되느냐?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걔 있잖아. 그 채피 만든 애. 그 남아공 출신 걔. 빌 볼런캠프인가? 걔는 처음에 그 디스트릭트 나인 나왔을 때는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야 영화 죽인다. 그 다음에 엘리시움 만들었을 때는 뭐야 이거 살짝 좀 이상한데 헐리우드에서 가서 시달려서 그랬나 보다. 근데 채피는 굉장히 자율권을 얻고 남아공에서 찍었는데도 얘가 완전히 뭐 못 가리는구만 뭐하고 뭐를. 그래서 가령 닐 블럼캠프에 대한 기대는 좀 완전히 접었어요. 물론 연배도 차이가 나지만 하지만 드니 빌레브는 이번에 컨택트까지 보니까 다음 작품 궁금한 감독이다. 기대하게 된다. 이건 확실해요. 폴리테크닉을 보면은 그 생존자가 엄청난 모순의 상황에서 그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삶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얘기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을린 사랑에서는 엄청난 모순에서 빠져나온 자신의 자식들에게 용서를 해라. 다만 잊지는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그 속에다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런 엄청난 모순이나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기억해라. 그 대신 용서해라라고 얘기를 던지는 거고, 프리즈너즈에서는 저는 인간의 이성이 과연 이러한 모순에 가득 찬 이 상황을 극복하는 어떠한 그를 구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이성만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묻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영화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에너미는 결론을 못 내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영화 시카리오에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극복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모순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좀 약간 절망 비슷한 느낌도 살짝 들긴 했고요. 컨택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결국 신적인 존재까지 소환해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희망을 만들려고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뭐 결말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남은 얼마 남지 않은 따뜻한 희망을 가장 차가운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감독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써왔어요 그 멘트? 아니요,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영화가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톤은 굉장히 냉철하게. 그러니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괜히 사람들을 예. 위로하는 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하여튼 오늘도 장시간 거의 뭐 한 6-7시간을 떠들었더니 진짜 기운이 빠지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멍하니 초점 없는 눈빛이. 그러게요. 예. 중간에 먹었던 보충했던 칼로리는 어딘가로 증발돼 버리는 뇌의 활동량이요. 예. 하여튼 드니 빌레브 감독 영화들은 전 뭐 하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꼭 블레이드 러너 속편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장르의 영화를 만들든 기본 이상의 완성도 혹은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는 게 정말로
리들리 스콧의 뒤를 이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예. 하여튼 뭐 저희 팟캐스트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후원으로 쑥쑥 자라고 있는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쓱쓱 잘하고 있네요. 예, 많이 들어주시고 오랜만에 사정제트 한번 하시죠. 예.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시고 뭐였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가열차게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장시간 3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들어주신 우리 영화 친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